뭐 어찌 보자면 영아기 0세부터 3세 사이에 얼마나 부모와의 친밀감과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느냐. 맞습니다. 또 신체적 예술적인 경험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또 좌우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재료가 되는 거죠. 예.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멋있는 명필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쓸 게 없다면 알겠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뭘 쓸 수 있을까요? 네. 녹화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네. 이제 겨우 만 4세, 5세 여기 왔네요. 언제 가죠? 이거? 언제 닦아요? 청소년까지는 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언제까지 초등학교 한 뭐 저학년 요때까지는 부모와 그래도 관계가 좋다가 맞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이들이 부모와 좀 멀어지잖아요. 그 극심할 때를 우리는 흔히 또 중2병 뭐 이런 네. 말도 쓰고 네. 그 과정을 이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 보고.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초기 단계인 사춘기가 시작하면서 사춘기는 생물학적 텀입니다. 예, 예. 사춘기는 남자아이들은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부터이고요. 여자아이들은 메나키라고 해서 menstruation이 시작되는 시기부터를 우리가 이제 사춘기란 말을 씁니다. 바로 그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우리 뇌에 극심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보다 사춘기가 더 조금씩 빨라졌죠. 빨리 온다 하는 것도 그러면 그것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런 신체 발달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요. 그 신체 발달을 연구하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와 한 1년 반 정도, 과거 100년 전에 비해서 100년 전에 비해서 100년 전에 비해서 1년 반 정도,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약 1년 정도 빨라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 상태 같은 게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영양 상태와 자극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대충 몇 살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서 중학 6학년 1학기 정도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초반까지입니다. 그 그래서 유명한 중2가 그거군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남자애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남자애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남성 호르몬의 그 발달 그래프를 보면요. 만 13세부터 15세까지 남자아이들의 그 남성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의 90도 수준입니다. 극적이죠,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디펜던트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브레인 디벨롭먼트 그리고 그걸 통한 이제 감정이나 정서적인 표현들을 하게 되고 인지적 발달을 그때 왕성하게 되는데 갑자기 얘가 달라지는 거군요. 달라집니다. 사실은 달라지는 거죠. 그 변화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뇌의 부위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예. 그 편도체는 무슨 일을 하는 부위냐면요.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요. 가장 일찍 발달하는 진화론적으로는 일찍 발달하는 뇌이고 모든 영장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뇌입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뇌가 아닙니다. 그 뇌의 가장 큰 역할은 두 가지인데 첫째, 생존에 필요한 불안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는 불안해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아, 물론이죠. 불안해야 준비도 하고 조심하고 그걸 담당하는 부위고요. 두 번째는 영역입니다. 영역. 동물들의 영역 표시할 때고 영역 표시입니다. 그걸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게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초기 반응에 남성 호르몬이 90도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영향받는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 때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안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제기하시길 아니요. 우리 애는 불안해하기보단 공격적이 되던데요. 글쎄요. 예. 화를 버럭버럭 내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데요. 예. 근데요. 그게 불안의 시작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은 불안 반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 불안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짜증만 늘어나고. 네. 그러므로 그 불안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투사가 되면 분노가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에게 투사가 되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편안하지 못하다 이거군요. 내가 항상 긴장돼 있고 내가 항상 뭔가 불편하고 항상 생존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그게 다 남성 호르몬의 수직 상승 때문이고 상당 부분이 거기에 기여됩니다. 그게 그때 뭘 해줘야 됩니까? 그때. 그러므로 사실은 그때는 그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공감해줘야 됩니다. 공감. 네,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그때는 공감입니다.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면 부모님들의 반응은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그렇죠. 저놈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너 때문에 투자한 게 얼만데, 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에서 분노를 발견하지 마시고요.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에서 반항을 보지 마시고 불안을 보십시오. 아, 제가 뭔가 불편하구나. 뭐가 불편하지?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부드러운 톤으로 같이 화내지 않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알고 싶어 하게 되실 겁니다. 그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노와 섞이지 않게만 되면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일단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씨로 얘기하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딱 짜증내고. 노력은 필요한데요. 물론 네. 그게 잘 되는 애들이 많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합니다. 바로 그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그때는. 친구나 동네 형 뭐 이런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래죠. 그때. 예. 그런데 그 역할을 절대 부모님이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조금만 그 아이가 보이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걸 통한 분노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고 그 아이한테 느껴지는 그 행동들이 불안의 기반이 있다는 것,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기 초기의 반응에 그럴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걸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같이 화내거나 부닥치지 않고 걔보다 오히려 하나 위에서 그 경험을 미리 한 선배로서 그 아이하고 소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걔도 사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에 처음부터 쭉 관통하는 거는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 관점이 돼보고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아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그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못 봅니다. 이건 사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게 여기 여실히 또 드러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기 때문에 참 안 되거든요. 안 내 아이니까. 근데 그런 상호작용이 잘 되면 그게 아이의 또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은 전적으로 부모의 눈동자를 보면서 자랍니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은 초등학교 때 상당히 많이 길러집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학습의 대부분이 공동체적인 협동학습을 배우는 초기 단계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공감 능력의 기초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왕창 흔들리는 게 청소년기 초기죠. 그런 불안과 자기 영역 싸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근데 그게 흔들리지만 그걸 다시 잡아주는 게 부모들의 역할인데 그때 부모들의 역할은 결국에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소통함으로써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자기 엄마예요. 그렇죠. 아,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아이의 공감 능력을 쭉쭉쭉 키워줍니다. 아빠는 역할이 없느냐? 아빠가 역할이 있죠. 아빠는 드디어 아이와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는 정말로요. 인격 최대 인격 최로. 정말로 가능합니다. 걔가 정말 이제부터 남자로서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하는 구성으로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생존 본능을 느끼는 거거든요. 불안을. 아버님은 그걸 지금도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런 불안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도 불안해 이러면서 맞습니다. 같이 바로 그겁니다. 예. 아버님이 더 이상 꼰대같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태도를 좀 버리시고요. 내 마음을 드러내시면 그 아이에게 걔가 그걸 받아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는 정말 평생 친구를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내 평생 친구는 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니라 그때 불알 친구가 아니라요. 내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걸 빨리 아시면 전 정말 아버지로서의 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친구 관계가 워낙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들하고도 똑같아요. 저놈하고 나 절대로 이제 말 섞지 않을 거야. 내보내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평생 친구예요. 내 유전자의 50%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성공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 참 드뭅니다.
저도 사실은 성공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눈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공감한다. 네. 아빠와 정말 친구가 된다. 네. 이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우니까 해볼 만한 겁니다. 어려우니까 정말 보람 있는 겁니다. 교수님도 실패하셨어요? 나도 아직까지는 한 60점밖에 안 됩니다. 예. 됐다가 또 절대로 제가 말 안 끝까지 섞고. 노력하는 거죠. 네, 끝까지. 하지만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노력하고요. 왜? 그 아이하고 내가 소통이 될 때 그 행복을 내가 느끼거든요. 소통이 안 됐을 때의 좌절보다요. 소통이 돼서 그 아이가 나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나도 유대감을 느끼는 경험을 한번 하면 절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친한 친구하고 경험했던 정말 그 파트너십과 똑같은 유대감이거든요. 더 강렬한. 그걸 느껴보면 절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죠. 정말 밉다가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부모들의 공감 능력일 것 같은데, 그죠? 아마도 우리 부모들이 맞습니다. 네. 우리 부모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공감 능력을 못 키웠나 봐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무의식적 방식이거든요. 오늘 이제 이 프로를 보시거나 또는 어떤 뭐 부모 강좌를 듣고 어떻게 해야지라고 의지를 가지신다고 해서 그 의지대로 아이를 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과 양육할 때 주고받는 대화나 특히 무언의 표정이나 이런 또는 압력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겁니다. 그게 충분히 의식화돼서 의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바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무의식의 상당 부분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의 양육 관계로부터 얻은 경험입니다. 어렸을 적 배운 거. 네, 어렸을 적부터 배운 겁니다. 바로 0세부터 3세, 3세부터 6세, 맞아요. 6세부터 12세. 뭐 그 경험들이 내 마음속에 무의식을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은요, 정말 부모 노릇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저는 7남매의 막내로 자랐어요. 그럼 7남매의 막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그래서 제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과 요즘 해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거든요. 훨씬 더 많은 짐을 갖고 계신 거군요. 현대 엄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시행착오를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좌절하실까 봐요. 우리 아이는 벌써 중학생인데 내 아이 벌써 대학생인데 그럼 이제 나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건가? 내가 3살 때 그렇게 못 키웠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면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발달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민기가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예민기 동안의 경험들이 그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그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가장 큰 신비로움의 핵심은 그 가소성이 일생을 사실은 간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50대 중반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가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뇌과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가능하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도요. 어릴 때 애착을 잘 맞지 못했으니 나하고 얘는 대면대면해.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애착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70 드신 노모께서 40 먹은 중년의 아들과도 애착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물론 그때는 40 먹은 중년의 남자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머니의 먹을 만한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청소년기 아이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충분히 그 아이하고의 소통을 통한 노력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 애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그렇죠. 그 시작을 이제 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결단이겠죠,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그 오묘한 뇌 속에서도 다 입증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하면 어떨까요? 방송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 노릇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 할 때는 아이들의 눈에서, 네. 아이들의 관점에서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자제분하고 아직 60%밖에 성공 못 하셨다는데 네, 이제 또 가서 노력해야죠. 100% 되시길 네, 전 우리 같이 100%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0점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봉년 교수님께 배운 이야기, 아이의 눈을 들여다봅시다. 그 눈에 비친 내 모습부터 한번 봅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